안녕하세요. 오늘은 들루즈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학, 미술, 이론, 문화의 영역을 통틀어서 들루즈처럼 핫한 철학자가 없을 것 같은데요. 들루즈는 기본적으로 차이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공통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명하고요. 다른 학자들과의 큰 차별점을 보입니다. 들루즈도 사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저서를 써내고 굉장히 활발한 연구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여기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미술 쪽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여기 대충 거론되어 있는 이 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감각의 논리는 이제 아마 미술을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들루즈의 입장은 난해하기로 유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이제 인문에서 살펴보는 모든 현대 프랑스 사상가들이 다들 굉장히 난해하죠. 그런데 들루즈 같은 경우에는 철학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들조차도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이론을 펴냅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들루즈는 그 서구 유럽 철학에서,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혹은 약간 좀 다른 길을 가는 철학자들을 자신의 선배로 삼아서 기존의 주류 철학자들의 반대하는 입장을 전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그 플라톤으로부터 헤겔로 이어지는 그 주류 철학의 핵심을 우리가 동일성의 원리와 재현 법칙이라고 보는데, 틀루즈는 동일성의 원리와 재현 법칙 모두에 반대를 하는 입장을 개진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대해서 반대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훌륭한 철학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기존의 정설로 여겨졌던 이 철학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철학적 기반을 쌓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의 논의를 전개합니다. 이걸 우리가 차이의 개념과 순수한 반복의 개념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 예, 현대 철학에서 차이만큼 많이 이야기되는 용어도 없을 텐데요. 들루즈가 얘기하는 차이는 데리다의 차이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흔히 다름을 이야기하는, 일상적으로 이야기되는 그 차이를 이야기하고요. 이 들루즈는 동일성, 그러니까 같을수록 더 좋다. 뭐랑 같으냐? 기준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본질하고 동일하면 동일할수록 좋고 본질하고 다르면 다를수록 나쁘다라는 게 기존 주류 철학의 주장이었다고 하면, 동일하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차이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쌍둥이마저도 자라면서 경험에 따라 차이를 갖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설명할 때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차이는 더 이상 나쁜 것이 아니라, 따라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가치를 갖게 되고, 그래서 차이를 부정적인 것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재현 원리가 덩달아 배격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릴 때 어떤 친구 보고 잘 그린다 그래요. 모델을 거의 그대로 흡사하게 그려내는 걸 잘 그린다 그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재현에서 작동하는 동일성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 혹은 기준이 되는 걸 정해놓고 그것하고 동일하면 동일할수록 좋다, 차이를 보이면 보일수록 나쁘다라고 얘기했는데, 동일성의 원리를 배격하면 재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가 들루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들루즈의 철학을 동일성의 원리에 대한 배격이라고 한다면, 들루즈 미학의 원칙은 재현 개념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차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볼 텐데요. 툴루즈는 사실은 이제 정설 혹은 이제 기존의 주류로 여겨졌던 선배 철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처음 박사 과정 혹은 초기 연구자로서의 시간 동안에 비주류 혹은 굉장히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던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주류 혹은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은 사실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합리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손 이런 사람들이 17세기에서 19세기, 20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우리가 반합리주의자의 대표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딜루즈는 기본적으로 스피노자, 니체, 베르그손과 같은 반합리주의자들의 사유에 많이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그 나름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특히 스피노자나 니체, 베르그손에 관한 딜루즈의 해석은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사실 이제 딜루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연구자, 해석자로서의 딜루즈가 훨씬 더 훌륭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딜루즈는 이 선배 철학자들을 공부하고 그들의 입장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자신만의 이론의 틀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딜루즈는 오로지 반합리주의 성향의 학자들의 영향만 받은 것인가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딜루즈는 그야말로 자신의 선배들 중에 굉장히 뛰어났던 학자들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이 반합리주의자들 말고도 전통적인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철학자의 입장도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칸트입니다. 그런데 딜루즈가 칸트님 만세라고 외치면서 칸트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딜루즈가 칸트한테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의는 도식, 쉐마에 관한 것입니다. 자, 사실 이 도식이 중요한 까닭은 칸트가 설명했던 바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도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과를 보면 그 사과가 크건 작건 빨갛건 파랗건 상관없이 그걸 사과라고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과의 개념이 필요한데 이 개념은 언제나 도식과 관련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칸트가 사실은 쭉 설명을 할 때 칸트는 항상 설명을 나누어서 합니다. 먼저 인식 활동에 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위를 하는가의 문제를 설명하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서 실제로 인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 세 분야가 각각 한 권씩의 책으로 나옵니다. 인식활동에 관한 책이 순수이성 비판이고요. 행위에 관한 게 실천이성 비판, 그 다음에 흔히 요즘에 미학으로 설명하는 책이 판단력 비판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식을 설명하는 그 영역은 판단력 비판과 순수이성 비판입니다. 먼저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떤 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하게 되면 감각을 통한 데이터가 전해지게 되는데, 이 잡다한 감각 데이터를 정리해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지로 띄우는 역할을 하는 게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상상력이 하는 거는 개념 형성을 위한 도식을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판단력 비판에서는 상상력을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인식 활동에서 상상력이 그저 도식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국한돼 있었다고 하면 아름다운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그건 개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어떤 부분에도 포섭되지 않는 희한한 대상을 보고서도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도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미 판단, 미적 판단 혹은 미학의 영역에서 상상력은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적 판단의 경우에 상상력은 더 이상 개념을 위한
도식을 만드는 일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고 그게 뭔지 몰라도 와 이건 예쁜 것 같아. 이건 별론 것 같아. 와 관련된 설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활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여태까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미적 판단,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한된 것이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루즈가 굉장히 큰 감화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술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뒤집어 엎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품을 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상의 새로운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들루즈가 보기에는 단순히 도식의 문제,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식의 전환 혹은 인식의 확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들루즈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주목하게 됩니다. 실제로 들루즈가 보기에는 그 세잔이나 피카소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새로운 그러니까 상상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 이제 대놓고 막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상상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다와 같은 이야기를 군데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우린 도대체 이 작가들이 어떤 일을 했길래 도식과 관련된 문제, 인식의 확장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설명들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잔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죠? 세잔은 사실은 동일한 모델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린 것으로 유명한 작가죠. 자, 그러면 근데 그 들루즈가 세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목하는 바는 사실은 생트 빅투아르 산 연작과 같은 데서 오는 이 구성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예요.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실제로 이제 먼저 그려졌던 생트 빅투아르 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원근감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리고 산과 이 배경이 되는 하늘의 색깔이 매우 유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경계선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산, 요 뒤에부터가 배경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20세기 초반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점점 대상과 배경의 경계가 흐릿해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산, 여기가 하늘이라고 아주 딱 떨어지게 말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제 들루즈는 뭐라고 하냐면 이 거의 비슷한 색깔의 톤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좀 더 밝고 이쪽이 더 어두워서 이쪽이 쏙 들어가 보이고 이쪽이 툭 튀어나와 보이는 그래서 평면 내지는 이게 전경과 후경이 역전되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혼란을 초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생트 빅투아르 산에 대한 우리의 개념뿐만 아니라 풍경화에 대한 개념도 뒤집어 놓는 굉장히 독특한 작업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평면적인 그림 속에서의 입체감을 무너뜨리는 작업으로는 피카소의 작업들 중에 그 분석적 큐비즘 시기를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그림을 보더라도 이 대상과 배경 사이에 상호 침투가 막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게 그 전혀 맥락 없이 되게 밝게 칠해진 부분과 어둡게 칠해진 부분 사이에 이 그 돌출과 이 뒤로 물러섬 이런 효과들이 막 정신없이 펼쳐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물화가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건가? 여기 그려진 사람은 누구인가? 사실은 누구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볼라르 건 그냥 동네 아저씨건 간에 이 얼굴을 보고 와 볼라르를 잘 그렸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세잔이나 혹은 피카소의 분석적 큐비즘 시기의 그림들을 살펴보면 공간감이 와해되는 것 같은, 그래서 풍경화나 인물화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새로운 도식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다라고, 실제로 들려주는 도식의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도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화가들의 중요한 작업들에 대해서 실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뭐 풍경화라거나 인물화라거나 이런 기존의 개념들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새로운 사태를 보여주고, 이게 이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의 인식 방법 혹은 기존의 도식으로서는 전혀 해결될 수 없는 지점들이야. 그럼 우리는 새로운 도식이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들루즈가 칸트가 이야기하는 도식 쉐마로부터 결정적인 힌트를 얻는 지점이 바로 여기고요. 그래서 들루즈가 보기에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념에 대한 파괴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개념을 그냥 파괴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구성하는 도식을 뒤흔들어 놓으면 개념은 덩달아 파괴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도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 새로운 도식의 결과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회화들 뿐만 아니라 철학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기존의 도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태를 발견하게 되면 새로운 도식이 제기되게 되고, 새로운 도식으로부터 기존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갈아치울 수 있게 된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철학이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차이의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차이의 존재론은 그 플라톤의 존재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플라톤의 존재론은 뭐예요? 원래 원본이 되는 세계가 따로 있죠. 우리 세계와 완전히 별천지 세계에 이데아라고 하는 원본들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가 동일성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 이데아와 멀면 멀수록 나쁜 것. 동일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철학이라는 거죠. 근데 들루즈가 얘기하는 차이의 존재로는 차이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원본이라거나 기준이라거나 위계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론이 되겠습니다. 이 차이의 존재론은 차이와 반복, 의미의 논리라고 하는 두 이제 그 책을 통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전개가 되는데요. 이 두 책에서 들루즈가 했던 거는 플라톤주의, 이데아 없다. 세상에 없는 걸 괜히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헤겔의 변증법도 비판합니다. 갑자기 철학 얘기 너무 많이 해서 괴로우실 텐데, 헤겔의 변증법은 언제나 정명제가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반명제가 있으면 두 개를 종합하죠. 종합해서 같은 부분, 공통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털어내버리죠. 그 얘기는 동일성을 뽑아내고 차이는 다 버린다라는 얘기죠. 헤겔도 플라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동일성의 원리를 많이 따랐다.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비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들루즈가 보기에 플라톤은 세상에 있지도 않은 초월적인 것을, 이데아를 끌어들여서 기준을 세운 다음에 이데아랑 가까울수록 좋은 것, 많이 다를수록 나쁜 것이라고 위계를 세웠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초월적인 기준으로서의 이데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플라톤을 비판하게 됩니다. 자, 헤겔도 사실은 이제 아까도 잠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동일성들만 남기고, 그죠? 차이는 다 버리는 것으로 그의 철학적인 방법론을
굳건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들루즈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왜 꼭 동일한 것들만 뽑고 차이들은 버려야 하느냐. 차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항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차이들일 뿐이다 라는 거죠. 동일성은 뭐예요? 사실은 차이의 입장에서 보자면 차이가 덜 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들루즈는 플라톤과 헤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이지만 잘 살펴보면 플라톤으로부터 헤겔에 이르는 형이상학의 어떤 흐름 전체를 다 비판하고 부정하면서 차이의 개념을 기존의 철학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으로 잡아내고 그 동일성의 원리의 철학에 대한 대안으로서 차이의 철학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차이, 들루즈에게 차이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차이는 긍정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걸 들루즈는 부정이 배제된 차이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그 들루즈는 개념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개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물을 이것으로 정하는 건데 그렇게 정해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정하는 거는 편의상 의자 하면 다들 똑같은 걸 생각하고 그걸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편의상 그런 건데 실제 사물들은 개념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규정을 해도 남는 부분들이 있고 남는 부분들이 사실은 사물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개념으로 포착되지 않는 그 자체의 차이를 들루즈는 차이 그 자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술이 포착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도 차이 그 자체다라고 나중에 미학에서 주장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들루즈가 보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배에서 나온 강아지, 그러니까 우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는데 4마리건 5마리건 새끼를 낳아도 그 새끼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원을 그린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그 컴퓨터에서 그려서 프린터로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세세히 살펴보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존재하느냐? 차이만 존재하는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으로 지금 보이는 수준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차이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잠재적 다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되게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속에는 다양한 어떤 그 능력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다양한 능력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잘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런 모습으로 현실화되어 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내부에는 여전히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잠재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게 잠재적 다양성이고요. 그것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현실화가 되면 우리가 감각 가능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들루즈는 현실화된 감각 가능한 이런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감각 가능하진 않지만 다시 말해 현실화가 되어 있진 않지만 이 우리의 내면에 혹은 각자 다른 대상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잠재적 다양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면 개념은 처음부터 잠재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고 개념이 아니라 이념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에서 이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얘기는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재성과 현실성과 관련된 얘기고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은 감각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거나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강아지를 봤으면 내가 감각해서 파악하는 강아지의 모습이 있지만 실제 강아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각해서 어떤 것이다 라고 인식하거나 규정하는 것은 사실은 겉모습일 뿐이고 이 잠재적인 것은 그거야말로 진짜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굉장히 독특한 철학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잠재적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한 용어가 이념이라는 거죠.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념으로 환원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인식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개념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사물이 그 내부에 가지고 있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완전한 모습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들루즈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온갖 사물들은 사실은 실제로 있는 거, 그 자체로 실제로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실제로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잠재성까지 포함한 채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어떤 대상의 잠재성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사실은 겉으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껍데기만 보고 인식했다, 저것의 개념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물에 부여된 개념과 그 사물들이 절대로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개의 완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개념이 아니라 이념인데, 그 개는 어떻게 하는, 그 개는 그럼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설명하면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면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이념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야 한다가 들루즈의 입장입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한 30분 동안에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닐 것이고요.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 들루즈가 얘기하는 이념은 실제로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인식을 통해서 혹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성을 표현하는 용어다. 그래서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데아처럼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것인데, 이데아와 다른 것은 이데아는 허상이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리 세계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인데 반해서 들루즈가 얘기하는 이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을 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 들루즈하고 플라톤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플라톤의 이데아는 저 위에 있는 것이고 들루즈가 얘기하는 이념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래서 이게 밑바닥에 묻혀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그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이, 뭐 잠재성, 잠재적 다양성, 이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다 보면 예술에 대한 설명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게 아까 동일성의 원리를 배격하면 재현 개념도 변화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왜냐하면 차이가 나쁜 게 아니게 되면 굳이 모델을 눈으로 보는 그대로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재현 원리가 완전히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게 감각의 논리의 일부인데요. 이 감각의 논리 번역이 너무 나빠서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번역을 수정해서 여기 올린 것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울 것이고, 잠깐 설명을 하자면 들루즈가 회화에서 이 우리에게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도식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대표적으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 굉장히 놀라울 만큼 끔찍하기도 하고 막 황당한 회화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색채의 사용인데요. 이 색채가 사실은 너무 순색이 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거의 살덩어리,
막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재현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살덩어리인가? 뭐지 고기 덩어리인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이컨의 회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배경이 항상 순색이에요. 그리고 대상은 약간 무채색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대상이 묻히고 배경이 앞으로 돌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보는 우리가 되게 혼란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인물 하나, 뭐 정물 하나, 뭐 풍경 하나 이런 걸 보던 기존의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보기의 방식을 요구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회화에 대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도식을 요구받게 된다가 사실은 이 책에서 딜루즈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화 이야기는 우리가 필요하면 잠깐 해볼 거고요. 일단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회화 얘기는 잠깐 요 정도로 하고요. 회화에서의 재현 원리를 배격하는 이 부분은 회화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딜루즈는 문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 현대 음악이나 현대의 연극 이런 데 관해서도 굉장히 조예가 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면서 새로운 장르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진이나 영화가 그런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재현을 반대하는 입장은 이후에 사진이나 영화, 특히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실제로 딜루즈는 시네마 1, 2권을 써서 영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력한 바가 있는데 딜루즈는 이 영화나 사진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아니라 기계의 눈으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찍은 사진이 혹은 찍은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하고 전혀 상관없는 비인간적인 시각을 통해 현실을 담아내는 그런 작품이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작품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시네마 1, 2권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근데 불행히도 시네마 1, 2권 또한 번역이 굉장히 나쁩니다. 읽어보시면 딜루즈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한국말도 뭔 소린지 모르겠어서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실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딜루즈 전공하신 선생님들 중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좋은 논문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은 따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딜루즈 책에서 되게 읽을만하다. 이 정도면 번역이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뭐 프루스트와 기호들, 차이와 반복, 그 정도만 읽을 수준이니까 혹시 뭐 딜루즈 관심이 있어서 나는 딜루즈 책을 읽어보고 싶어 이런 부분들은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딜루즈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이제 11시쯤 되면 줌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0시에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딜루즈는 뭔가 미진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